일단 한숨부터 쉬고 사연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다 보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걸어온 길이 정말로 답답했는데요. 예순이 넘는 나이까지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한 가지씩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너무 사연이 많아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는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무슨 연예인급으로 이쁘고 돈이 많아서 결혼을 3번이나 한 게 아니고요. 2번은 강제로였고 마지막 한 번은 제 뜻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철부지 어린 시절에 했던 결혼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라기보단 강제로 맺어진 계약 같은 거였죠. 그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을 때라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랐어요. 게다가 식구가 많은 집이라서 하나라도 돈을 벌어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입을 덜어줘야 할 실정이라 저는 시집을 빨리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땐 식구들과 좁은 집에서 복작복작 거리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얼른 집을 탈출하는 게 유일한 목표였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무 회사나 일단 취직을 했고 그 회사에서 저한테 관심 보여준 6살 많은 대리와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사랑도 아무런 계획 없이 한 결혼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솔직히 그 남자 생일이 언제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총각, 그리고 돈 많은 집 아들이란 거 외엔 특별히 아는 것도 없었어요. 평소엔 정말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자인데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폭행이라기보단 주사에 가까웠는데 굉장히 좀 난폭했죠. 뭐가 그래도 세상에 불만이 많은지 술만 마시고 오면 집에 있는 식탁, 의자는 싹 다 던져버리고 어쩔 땐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화장실 유리를 주먹으로 깨 부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알코올성 정신질환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매일매일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걸로 또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시댁에서 남편에게 중재를 서주면서 대신 치료비나 위자료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성질 같으면 어디서 헛소리를 하세요. 내 정신적 피해 보상 하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땐 어리고 당장 무서우니까 알았다고 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죠. 팔자에도 없는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면서 투덜거리시는데 정말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피를 나는 가족이면 딸내미가 이혼하고 오면 마음으로 풀어줘야지 마치 가문에 먹칠한 원수 마냥 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서럽더군요. 그나마 동생 둘은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믿을 수 있는 게 동생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직장이라도 다니려고 했지만 그게 쉽진 않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아이들 학습지 판매였어요. 그땐 국민학교였잖아요. 아직 국민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일일 학습지를 가져다 주고 간단한 문제는 같이 풀어주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간단한 국어부터 산수 문제, 한문 한 글자씩 알려주기 정도였기 때문에 쉽게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저를 참 좋아해 줬어요. 요즘 같으면 맘카페나 SNS로 소문이 확 퍼졌겠지만 그때는 미용실이나 아니면 슈퍼 같은 데서 소문이 퍼졌잖아요. 또래 엄마들 사이에서 제 소문이 퍼지면서 아름아름 일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찾는 것도 많아지고 학습지 양도 늘어나니까 학습지 관리하던 분이 저를 팀장급으로 올려주셨어요. 사람이 인정받게 되니까 더 신나서 일을 하게 되고 계속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때 학습지 하는 아이들 중에 아빠 한 분이 아내와 사별한 후에 홀로 지내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엄청 들이댔어요. 매일 전화 오고 만나고 싶다고 하고 요즘 말로 정말 스토커 같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거부했죠. 아무리 제가 이혼녀라고 해도 애 있는 호라비와 만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남자는 끈질기게 구애를 하더군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딱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무대뽀로 들이밀며 사귀어 달라는 겁니다.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없다고 했죠. 지금 보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일인데 그땐 그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단 식으로 포장될 때였어요. 매일 선물 보내고 매일 찾아와서 만나달라 그러고 게다가 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다들 그 사람 괜찮던데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슬슬 쇠뇌가 되더군요. 꾸준히 한결같이 들이대니까 은근히 저도 마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도 먹게 되고 어차피 아이랑은 잘 알고 있으니 셋이 가까운 공원도 놀러 가게 되고 점점 이렇게 셋이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땐 이미 저도 나이가 30대를 넘겼을 때라 더 늦기 전에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루는 저에게 통장하고 도장을 주더니 이젠 함께 살 건데 이 돈도 맡아줘요. 그리고 보험이랑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싹 맡아줘요. 이젠 우린 하나니까 라는 겁니다.
통장과 보험 내역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면 성실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꽤 많은 돈을 모았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남자랑 평생 함께하면 굶어 죽진 않겠다 싶어서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결혼식을 한 번씩 올린 사이니까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가볍게 식사만 했어요. 그리고 이젠 나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좀 누리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늘은 제가 평범하게 사는 걸 질투하셨나 봐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침부터 몸이 쑤셔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삐삐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시댁에, 처가에,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수십 통이 찍혀 있길래 뭔 일인가 해서 전화를 거니까 세상에나 남편과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시신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아이랑 시댁에 다녀오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차하고 충돌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막 혼인신고 올리고 같이 살 집에 나름 신혼살림 들여놓고 아이랑 셋이 어떻게 살까 하며 행복한 상상을 하던 시기였는데 정말 하늘은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네가 남편 잡아먹을 년이었어 이러면서 제 머리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끄시는데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것보단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고통을 알기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갔고요. 시댁에선 장례식 내내 울고불고 난리 났었고 저는 제대로 죄인이 된 것 마냥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남편을 그렇게 하늘로 보내고 나선 시댁에선 남편 재산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네가 우리 아이 재산을 왜 가지니?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남편 재산에 일조한 건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바보처럼 그걸 돌려줄 의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도 양심이 있지 이걸로 제 팔자 고쳐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남편 재산에 보탠 것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세상에 다시 혼자 남겨졌는데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어차피 어머니도 남편 재산에 큰 도움 주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재산은 제가 투명하게 정리해서 그중에 반을 보내드릴게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고 아주 집에 불이라도 지를 기세셨어요. 저희 친정에선 절대로 기죽지 말고 그 돈을 꽉 쥐고 살라고 했지만 정말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시자만 봐도 정내미가 떨어질 만큼 추악한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없는 셈 치고 남편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보내줬습니다. 어차피 제가 남편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재산 3분의 1만 있어도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냥 시댁하고 정을 얼른 끊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동생 둘은 각자 살림 차리고 살다 보니 이제 서로 만날 일도 없네요. 그 사이에 다른 직장도 다니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빌라를 한 채 사서 밑에 세 가구 세 내주고 위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만남을 잠깐 가졌던 분도 있고 다시 시작해볼까 고민하게 만든 분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머뭇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팔자였으니까요. 어쨌든 제 하루 일과는 음악 듣고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동사무소에서 열어주는 붓글씨 배우고 컴퓨터 강좌 이런 거 배우러 다니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네요. 사실 60이 넘으니 딱히 재미난 게 없더라고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재밌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더라고요. 미용실에 가만히 앉아서 친구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친구가 오면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저번에 한 이야기 또 하다가 하루 시간을 다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밥 한 공기 해먹고 나면 그렇게 외롭고 허전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는데 저는 흉볼 남편도 없고 자랑할 자식도 없으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자랑거리가 지금 키우는 강아지인데 아무리 강아지가 좋다고 해도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허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짜로 알려주는 강좌 같은 게 있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붓글씨하고 컴퓨터입니다. 붓글씨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무 붓글씨를 멋지게 써서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도전한 거고요. 컴퓨터는 아예 모르면 도태되는 것 같아서 계속 몸에 익혀두려고 신청을 했죠. 근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노신사 한 분이 있었어요. 참 멋지게 생긴 분이더라고요. 옷 입는 스타일도 멋지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니까 목소리나 행동을 관찰하게 되는데 정말 기품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 막연하게 퇴직한 선생님인가 보네 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학생들끼리 다가회처럼 음료수와 과자를 먹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자연히 자기소개를 하게 돼서 그분이 어떻게 소개하나 자세히 들어보니 진짜로 중학교 국어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전 제가 맞춘 것 같아서 속으로만 신기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하고 가까워질 계기가 생겼어요. 컴퓨터 수업 중에 강사가 조를 짜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분과 제가 같은 조가 된 거예요. 처음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존경하는 직업을 가졌던 분과 함께 과제를 하다니 좀 신기했어요. 사실 집에서 반대가 엄청 심해서
여고도 간신히 졸업했거든요. 아빠는 여자가 배워서 뭘 하냐며 교육 반대가 심하신 분이었고, 엄마는 그래도 맏딸인데 후회 없이 학교는 보내주자고 해서 여고까지는 졸업했던 거라 책이나 교육에 대해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과제를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이라 그런지 과제도 척척 해내시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배울 점이 있는 분을 만나니 존경심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차나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차를 한 잔 나누다가 근데 퇴직 후에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지금은 혼자 살면서 그동안 교직 생활에 있었던 일이나 그때 썼던 작품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사별을 했고 아이는 둘 다 미국에 이민 가서 지금은 혼자 계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참 외롭게 사시는데 그 외로움을 멋지게 이겨내는 분 같아서 조금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두근거리고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설레는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주책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게 나이가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니까요. 그냥 그분만 봐도 마음이 뛰는 게 이게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나이 먹고 무슨 주책이야. 그리고 그 늙으니까 어디가 좋아. 삐쩍 꼬라가지고 평생 공부만 했던 공부벌레같이 생겼더만. 참, 너도 취향 참 독특하다. 이렇게 친구가 한마디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분이 더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올 정도로 저도 모르게 자꾸 끌렸고요. 그러니까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적이 없고 내가 먼저 들이대서 사귄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만난 남자들과는 언제나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사귀어보자 결심을 했죠. 운명을 거슬러 보면 나도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근데 마음은 마음일 뿐이고 솔직히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 광자 교육도 다 끝나가니까 점점 저도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나면 만날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친구가 야, 그럼 반찬이라도 갖다 줘봐. 호래비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 별다른 거 좋아하겠어? 그 말에 전 귀가 솔깃해서 바로 반찬 좀 만들고 시장에서 사온 거랑 섞어서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 대부분 눈치 좀 채고 아니면 고맙다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아주 단호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 먹는 반찬 가게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민망했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제 행동이 주책 맞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좋아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표현하면 나름 예를 갖춘 건데 대놓고 반찬까지 거절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그래도 전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제가 선생님이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사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정해진 것만 먹어야 하고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순간 그분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군요.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느라 본인도 힘들 텐데 저렇게까지 열과성을 다하는 분이라니 뭔가 배울 점이 많은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럼 그 반찬 가게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한번 가서 사 먹어보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분과 이어져 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분은 계속 저를 밀어내더군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냥 이분을 놓치면 제 인생에 다시는 남자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계속 쫓아다니며 그분이 드디어 얘기를 하는 순간까지 지냈어요. 전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이 나이에 치매 엄마 병수발 들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냥 가끔 만나서 차나 한잔하고 그러는 걸로 전 만족하니까 이제 그만 선을 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에 저도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 나이에 저도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 든 치매 노인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분의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남더군요. 친구도 역시 미쳤어? 이 나이에 기저귀 빨리 하려고 그래? 그냥 잊어. 그리고 가끔 만나서 데이트나 해. 그리고 너 올린 게 남잔데 무슨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그런 충고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60 넘게 진짜 사랑을 못 해봤는데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돕는 게 사랑이라면 이럴 때 그분 옆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분에게 찾아가서 힘들면 나눠야죠. 어머니도 함께 모시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전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멀리서 살지 말고 가까이에서 같이 있으면 어때요? 전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놀랐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참 뻔뻔해지더군요. 이 남자 놓치기 싫어서 아주 말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분도 그 말이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냥 배시시 웃더군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라 그런지 방에 누워서 TV만 보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단정하고 고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제 앞으로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그냥 새아기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갑자기 그분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다른 사람 이름을 듣고 쪼르르 가서 어머니께 한다는 말이 네 이모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조금은 어리둥절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금 치매 걸린 어머니가 그분을 조카로 오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조카 이름으로 불러서 아예 포기하고 조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때는 어머니 왜 이러시냐며 화도 내봤다는데 그럴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시고 기절하셔서 어쩔 수 없이 조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슬프더군요. 내 친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모라고 부르는 남편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곁에 주고 싶었죠. 이런 모진 고생하며 어떻게 바깥 생활을 했는지 이 남자에 대해서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혼인신고하자마자 제가 집안으로 들어와 곳곳을 청소했죠. 아무래도 호래비 혼자 살림했던 집이라 그런지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를 툭툭 치면서 근데 아줌마는 누구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라고 설명해 드리니까 어머니는 우리 조카가 벌써 장가를 갔어?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1,000원을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는데 참 귀여우시더군요.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고요.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제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온갖 욕설도 퍼부었다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사진을 보며 1시간 넘게 대화도 하시고 어쨌든 종잡을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그나마 욕했다가 웃었다가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 맞춰서 행동하면 되니까요. 어떤 날은 저를 남편이라 바람난 여자로 몰아세우면서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날은 저를 조카 며느리로 생각하시면 전 거기에 맞춰서 재롱을 떨어뜨리면 됐고요. 같이 장 보러도 나가고 그러면 됐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는 정기적으로 외출을 통해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외출 겸 장을 보러 나가곤 했어요. 근데 그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제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쫓아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30분 만에 경찰서에 계셔서 모시고 왔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하고 대판 싸웠네요. 물론 제가 잘못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잘못됐으면 어떡하냐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럼 당신이 모셔! 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죠. 한동안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려니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치매 노인 모신다고 해서 나만 힘든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쯤 어머니가 열이 굉장히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잠깐 돌아다니시면서 어디에 부딪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멍이 들면서 몸이 아프니 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해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넌 됐고 우리 아들 오라고 해 이러시는 겁니다. 남편은 어머니 제가 아들이에요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아들 오라고 해 나는 아들 아니면 병원 안 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이 얼마나 섭섭하고 슬펐겠어요. 엄마에게 자식 대접도 못 받으니까 서름에 눈물도 흘리고 반면에 화가 치미니까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지긋지긋하다고요. 언제까지 자식 새끼 몰라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내가 그렇게 싫어요? 하며 오열을 해대는데 제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얼른 남편을 진정시키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니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진단은 받았지만 한 번 터진 남편의 감정은 추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보, 근데 어머니가 왜 조카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혹시 조카랑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쪽 형제들은 이미 연락 안 한 지 오래라서 모르겠고 어머니 쪽 조카들은 솔직히 법적으로 지금 꼬인 게 있어서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조금은 감정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남편은 그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된 조카들, 그것도 어떤 조카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본인을 조카라고 부르니까 화가 치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는 되더군요. 며칠간 남편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세상 영문도 모르는 제 어머니는 여전히 남편만 보면 조카야 너가 여기 웬일이니?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시니까 싸움이 날래야 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저한테 먼저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이제 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떨까? 이러는 겁니다. 저는 요양원이 편하긴 하겠지만 남편의 마음이 괜찮을까 걱정이 됐어요. 남편은 자기도 이젠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으니까 어머니를 차라리 시설 좋은 곳에 모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매일 답답한 집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내는 것하고 꾸준히 관리받는 거하고는 달랐으니까요.
저한테 월세 들어오는 돈이 좀 있고 남편도 퇴직금으로 지방에 사둔 땅이 좀 있는데 그곳을 농사짓게 해주고 나온 돈이 좀 있는 터라 병원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을 했죠. 병원으로 가던 날 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나 잘 다녀올게. 그리고 우리 아들 오면 나 병원 간다고 꼭 이야기해줘. 우리 아들 놀러 올 수 있게.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온 남편은 속 시원하고 개운하다며 저랑 속초에 놀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그 마음을 알죠. 그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슬퍼서 가는 여행이었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너무나 슬퍼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2박 3일 여행 내내 남편은 아무런 말을 안 하다가 속초 대포항에서 소주를 한 병 마시더니 여기가 어머니 고향이야. 이 한마디 하고는 펑펑 우는 겁니다. 60 넘은 어른이 횟집에서 펑펑 우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근데 부끄럽거나 울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데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남편을 다독여주고 여행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야겠어. 내가 너무나 생각이 짧았어. 저도 그 말에 찬성했죠. 우리 부부가 모시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 혼자 있는 게 많이 힘드셨나 봐요. 계속해서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이러시는데 남편은 자기가 아들이면서도 아들 언젠가 오겠죠. 일단 저랑 같이 가요. 이러면서 시어머니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일상이 시작됐고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조카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다더니 그날 처음 알게 됐네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공동 명의로 땅을 사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이름이 걸쳐 있으니까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근데 이 땅을 파는 걸 시어머니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찬성을 했는데 지금 한 분 두 분씩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니까 매매가 힘든 상황이 됐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치매까지 걸려서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대리인인 남편이 그걸 사인해 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어머니의 뜻을 모르니 완강히 거부한 상황이고요. 조카는 이젠 더 이상 못 찾겠다며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발악을 하고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오면 사인해달라고 해요. 근데 누구세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러고 있고 남편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다 안 좋더라고요. 조카라는 분도 사정을 듣자 하니 그 땅을 팔아야 돈이 생겨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나쁜 의도는 없는데 그냥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하겠는지 바지에 실례를 해버렸고 남편은 나중에 오라며 조카분을 내보내더군요. 지켜보다 못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죠. 혹시 시어머니가 그 땅을 왜 못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모르겠답니다. 그냥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그 땅은 팔지 말라고 해서 안 판다고만 했더군요. 근데 남편 추측으로는 아마 아버지랑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애지중지하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조카분은 매일같이 찾아오더군요. 그만큼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 땅이 없어도 우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땅이 값어치 있는 땅도 아니고요. 설사 그 땅에서 금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나이에 벼락부자가 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카분의 집안 사정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걸 팔아서 뭘 해야 하는데 공동 명의라서 팔 수는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남편도 그 사정을 잘 아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조카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이모, 이 땅 팔아도 돼요? 시어머니는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우리 아들 오면 이야기할게요. 이렇게만 자꾸 회피하니까 남편도 너무 답답해서인지 이모, 그냥 이거 빨리 팔고 우리 셋이서 놀러 갑시다. 속초 가야지. 고향 바다 보고 싶다며. 놀러 가야지. 이렇게까지 애원하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시어머니는 속초라는 말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땅 팔면 속초 갈 수 있냐며 도장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곤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근데 우리 아들한테 이 땅 줘야 하는데 이러면서 멈칫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끄끄 참으며 이모, 아들은 그 땅 없어도 잘 산대요. 그냥 파셔도 돼요. 그 말에 어머니도 도장을 찍었죠. 조카도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가버렸고요. 어쩌면 그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연기했던 조카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이 조카 흉내를 내진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남편을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남편 쪽을 보면서 우리 아들 고생했네. 이 말씀만 남겨두신 채 하늘로 떠나셨네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몇십 년 만에 아들로 자기를 알아보셨다며 통곡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가시는 길 아들을 알아봐 주신 거겠죠. 그 모습을 제가 봤기에 감동적이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비록 어머니를 하늘로 보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고 효부라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치매 걸린 노인을 끝까지 간호했다고 좋게 포장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대단하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모라고 불렀던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나마 마지막에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불러줬기에 남편은 그걸로 다 됐다며 그 한많은 시간을 다 잊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주정뱅이 남편을 만나고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하늘로 남편을 떠나보내며 다시는 사랑을 못할 줄 알았지만 지금의 남편 덕분에 진짜 사랑이란 게 뭔지 배우고 삽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나이 60이 훌쩍 넘어서 깨닫게 됐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느낀 바도 많고요. 요즘 남편은 다시 책을 쓰고 있고 저는 사진을 찍어서 손 붓글씨로 제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운 거 써먹어야죠. 남편의 책이 나오면 제가 직접 쓴 손 붓글씨체로 홍보 카드를 만들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전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응원해 줄 거라 믿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